내 손을 보면 사람들은 곰발바닥 같다고들 합니다. 평생을 거친 공사판에서 시멘트 가루 마시며 굴러먹던 손이니 오죽하겠습니까? 하지만 나는 이 투박하고 갈라진 손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지요. 이 손으로 벽돌을 나르고 철근을 세워 내 처자식을 굶기지 않았고 번듯한 집 한 채를 마련했으니까요. 무엇보다 내 인생 최대의 자랑거리인 큰아들 민우를 나처럼 흙먼지 뒤집어 쓰는 노동자가 아닌 펜때 굴리는 엘리트로 기원했다는 사실이 나를 지탱해온 자부심이었습니다. 내 나이 65, 이제 현장 소장직도 내려놓고 은퇴를 앞둔 시점에 경사가 터졌습니다. 우리 민우가 드디어 장가를 가게 된 겁니다. 며느리가 될 아이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중견기업 임원의 딸이었습니다. 사돈댁이 워낙 쟁쟁한 집안이라 우리가 기죽지는 않을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아이들끼리 워낙 좋아했고 사돈댁에서도 우리 민우의 됨됨이를 높이 샀다더군요. 상견례 날 고급 한정식 집에 앉아있는 내 모습이 어색해 넥타이를 몇 번이나 고쳐 맸지만 훤칠하게 잘생긴 아들 녀석을 보니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렀습니다. 내 인생은 이걸로 완성되었다. 그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결혼식을 한 달 앞둔 어느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세 식구와 내 동생 영훈이까지 모여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영훈이는 나보다 5살 어린데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랐어도 서울의 유명 대학병원 내과 과장까지 오른 개천의 용입니다. 내가 중동 사막에서 피땀 흘려번 돈으로 학비를 대서 의사를 만들었으니 내게는 동생이자 또 하나의 아들이나 다름없었지요. 아내는 주방에서 정성껏 끓인 갈비찜을 내왔고 식탁 위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영훈이가 고급 양주를 따르며 형님 고생하셨다. 민우야 축하한다. 하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술이 몇 순배 돌고 쥐기가 오를 무렵 민우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꺼낸 말이 이 식탁의 공기를 묘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돈댁에서 결혼 전에 부부 건강검진을 받아보라고 권유했다는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한다기에 그런가 보다 했는데 검사 항목이 꽤나 까다롭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신체 검사가 아니라 유전 질환이나 보인자 여부까지 확인하는 정밀 검사였다더군요. 나는 껄껄 웃으며 우리 집안은 뼈대 굵고 건강한 통뼈 집안이니 걱정 말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우가 젓가락으로 갈비를 집으며 무심코 말을 이었습니다. 검사 결과표를 받았는데 자신에게 희귀한 유전 형질이 하나 발견됐다고 하더군요. 건강 사는데 지장은 없지만 아주 드물게 유전되는 형질이라 의사 선생님도 신기해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맞은편에 앉아있던 동생 영훈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들고 있던 술잔을 닭 소리 나게 내려놓더니 갑자기 헛기침을 하며 민우의 말을 끊으려 들었습니다. 그냥 흔한 알레르기 같은 거 아니냐며 의사들이 괜히 겁주는 거라고 황급히 화제를 돌리더군요. 하지만 내 귀에는 동생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내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리며 동생을 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30년 넘게 같이 산 부부 아닙니까? 아내가 당황하거나 뭔가를 숨길 때 짓는 특유의 표정이 있습니다. 입술을 안으로 말아물며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리는 그 얼굴. 그날 밤 나는 술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묘한 불길함 때문인지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말했다는 그 희귀한 형질, 그리고 동생과 아내가 주고받던 그 은밀하고 불안한 시선, 그것이 내 평온했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서막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니 머리가 깨질 듯이 지끈거렸습니다. 술도 술이지만 밤새 머릿속을 맴돌던 그 찝찝한 생각들이 내 뇌를 갉아먹은 탓이겠지요. 거실로 나가니 평소 같으면 나이 먹고 주책맞게 무슨 술을 그렇게 마시냐며 잔소리를 퍼부었을 아내가 웬일인지 굴물까지 타서 대령하며 내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내가 좋아하는 북엇국이 김을 모락모락 내고 있었고요. 마치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과하게 친절한 아내의 모습, 그것이 오히려 내 신경을 더 날카롭게 긁어댔습니다. 여보, 어제 영훈 도련님이랑 무슨 얘기했어? 당신 표정이 영 안 좋던데. 아내가 숟가락을 놓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평소에는 내 동생 일이라면 끔찍이 챙기면서도 남자들끼리의 대화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일부러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별 얘기 안 했다고. 그냥 술이 과했을 뿐이라고요. 그러자 아내는 안도하는 듯한 한숨을 아주 짧게 내쉬더군요. 그런 거지? 도련님이 민우 결혼 앞두고 기분이 좋아서 오바하신 거지? 의사 선생님이라 그런지 건강 염려증도 좀 있으시고. 묻지도 않은 핑계를 줄줄이 늘어놓는 아내를 보며 나는 직감했습니다. 어제 그 식탁 위에서 오갔던 눈빛 교환은 내 착각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출근을 했지만 일이 손에 잡힐 리 없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멍하니 모니터만 바라보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민우야, 어제 그 건강검진 결과지 말이다. 혹시 보험 청구할 때 문제 될 수도 있으니까 아비가 좀 봐두자. 사진 좀 찍어서 보내봐라.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아빠, 별거 아니라니까요. 하면서도 곧장 사진을 전송해 주었습니다. 화면에 뜬 결과지에는 상염색체 우성 유전 형질이라는 낯선 의학 용어와 함께 영어로 된 복잡한 병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 검색창에 그 단어를 하나하나 입력했습니다. 검색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부모 중 한 명이 이 형질을 가지고 있을 경우 자녀에게 유전될 확률이 50%라는 설명. 그리고 이 형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발가락 합지증이나 특정 피부 반점 같은 외형적 특징을 동반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순간 내 머릿속에 30년 전의 기억 하나가 섬광처럼 스쳤습니다. 내 동생 영훈이
어릴 때부터 발가락 모양이 특이해서 남들 앞에서 양말 벗기를 꺼려했던 그 아이. 나는 황급히 내 양말을 벗어던지고 내 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투박하고 못생겼지만 5발가락이 멀쩡하게 분리된 지극히 평범한 발이었습니다. 아내 역시 발가락이 예쁘기로 소문난 여자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다 못해 터져나갈 것 같았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둔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오래전 영훈이가 의대에 합격했을 때 계곡으로 놀러가서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돋보기를 들이대고 사진 속 영훈이의 맨발을 확대해 보았습니다. 흐릿하지만 분명했습니다. 2번째와 3번째 발가락이 묘하게 붙어있는 그 형상, 아들의 검사 결과지에 적힌 그 유전 형질, 나와 아내에게는 없고 내 동생 영훈이에게만 있는 그 특징.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하늘이 무너져도 아닐 거라 믿고 싶었지만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악마의 속삭임처럼 내 귓가를 때렸습니다. 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이대로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30년 동안 나를 형님이라 부르며 따르던 동생과 나를 여보라 부르며 내조하던 아내의 가면을 벗겨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나는 차 키를 낚아채며 아들의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기 위해서요. 민우의 오피스텔 초인종을 누르기 전 나는 심호흡을 몇 번이나 해야 했습니다. 아비가 아들 집에 가는 건데 마치 남의 집 금고를 털러온 도둑놈처럼 심장이 콩닥거렸기 때문입니다. 아빠, 웬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젖은 머리를 털며 나오는 아들을 보자마자 가슴 한 구석이 지릿하게 아려왔습니다. 저 훤칠한 키, 서글서글한 눈매. 남들은 다 아빠 반박이라고 했던 그 얼굴이 오늘따라 왜 그리 낯설게만 느껴지던지요. 나는 아내가 시키지도 않은 반찬 타령을 하며 얼버무렸습니다. 네 엄마가 김치 좀 갖다 주라더라. 온 김에 얼굴이나 보고 가려고 아들이 냉장고에 반찬통을 넣으러 간 사이 나는 잽싸게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놓인 칫솔 2개. 하나는 아들의 것이고 하나는 예비 며느리의 것이겠지요. 파란색 칫솔을 집어드는 내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겨우 칫솔일 뿐인데 내 아들 칫솔 하나 챙기는 게 왜 이렇게 죄를 짓는 기분인지 나는 혹시라도 며느리 칫솔일까봐 빗에 엉켜있는 아들의 머리카락까지 꼼꼼하게 챙겨 주머니에 찔러 넣었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아들이 커피를 타놓고 기다리고 있더군요. 아빠, 어디 편찮으세요? 식은땀이 나시는데. 걱정스레 내 이마를 짚는 아들의 손길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어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마저 가짜일까봐 그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 길로 나는 유전자 검사 센터로 직행했습니다. 내 머리카락과 아들의 칫솔, 머리카락을 건네고 접수증을 받아 나오는데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일주일. 그 일주일은
내 65년 인생에서 가장 길고 끔찍한 지옥이었습니다. 밥알은 모래알처럼 서걱거렸고 밤에 잠을 자려 누우면 천장이 빙글빙글 돌며 동생 영훈이와 아내의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아내는 내가 어디 아픈 줄 알고 보약을 지어오네 만에 호들갑을 떨었지만 그 모습조차 역겨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매일 우편함을 뒤지고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진짜 불일치리. 그 내 글자가 찍힌 종이를 받아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아니야, 아닐 거야. 그냥 우연의 일치일 거야. 수십 번, 수백 번, 천국과 지옥을 오갔습니다. 차라리 내가 미친 노인네가 되어 의처중 환자 취급을 받는 게 낫겠다고 빌었습니다. 제발 내 아들이 맞기를, 이 모든 게 내 망상이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도착이라는 문자 메시지와 함께 등기 우편 하나가 내 손에 쥐어졌습니다. 서재 문을 걸어 잠그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얇은 종이 봉투 하나가 왜 그리도 무겁게 느껴지던지 봉투를 뜯는 내 손은 이미 땀으로 흥건했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긴장감 속에서 나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꺼내 펼쳤습니다. 복잡한 숫자와 그래프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내 시선은 오직 맨 아래 굵은 글씨로 적힌 종합 판정란을 향해 꽂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적힌 글자를 본 순간 내 세상은 소리 없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종이 위에 박힌 그 붉은 글씨가 내 망막을 태워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혹시나 잘못 본 건 아닐까? 노안이 와서 글자를 헛보는 건 아닐까?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결과는 잔인할 만큼 명확했습니다. 불일치 확률 99.99%, 오차의 가능성조차 허락하지 않는 완벽한 타인이라는 선고였습니다. 나는 짐승처럼 울부짖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턱 막혀 쇳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로 엎어지며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내 피와 땀으로 키운 아들이 내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내 새끼가 사실은 생판남이었다니. 아니, 차라리 남이었다면 나았을 겁니다. 머릿속에서 지난 30년의 세월이 폭주 기관차처럼 뒤엉키며 스쳐 지나갔습니다. 30년 전, 진혼의 단꿈도 깨기 전에 나는 처자식을 먹여 살리겠다고 사우디 건설 현장으로 떠났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휴가를 받아 들어왔을 때 아내는 수줍게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날짜가 묘하게 빠듯했지만 나는 그저 내 씨앗이 튼튼해서 그런가 보다 하며 바보처럼 좋아만 했습니다. 내가 50도에 육박하는 사막의 열기 속에서 모래 섞인 밥을 씹어 삼킬 때 아내는 한국에서 외로움을 달랜답시고 시동생인 영훈이와 어울려 다녔습니다. 형수님, 힘드시죠? 도련님 덕분에 웃어요. 내가 보내준 돈으로 하하호호거리며 놀아나던 두 사람의 모습이 이제야 비로소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형님, 민우는 참 머리가 좋아요. 날 닮았나 봐요.
술자리에서 영훈이가 농담처럼 던지던 그 말들이 비수가 되어 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민우의 식성, 민우의 걸음걸이, 민우가 무의식 중에 짓던 표정들. 왜 나는 그 속에서 내 모습이 아닌 동생의 모습을 보지 못했던 걸까요? 아니, 보고도 믿고 싶지 않아서 애써 외면했던 건 아닐까요? 30년 동안 나는 내 아들이 아닌 내 동생의 자식을 키우며 평생 학비까지 대준 세상 천지에 둘도 없는 호구였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가족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를 돈 벌어오는 기계로 이용한 사기단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책상 위에 놓인 문진을 집어 벽을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쾅하는 소리와 함께 액자가 박살나고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당장 거실로 뛰쳐나가 아내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병원으로 쫓아가 동생 놈의 멱살을 잡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내 놈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문고리를 잡는 순간 나는 멈췄습니다. 지금 내가 난동을 부려봤자 저들은 뻔한 변명을 늘어놓을 것입니다. 실수였다. 술김이었다. 당신이 오해하는 거다. 라고 말하며 빠져나갈 구멍을 찾겠지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감정적으로 터뜨려서는 저 뻔뻔한 인간들에게 제대로 된 벌을 줄 수 없습니다. 나는 눈물을 닦고 깨진 유리 조각위로 흩어진 가족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심증은 확실하지만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민우가 내 아들이 아니라는 심증만으로는 부족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우가 영훈이의 아들이라는 빼도 박도 못할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저 위선적인 의사놈의 가면을 갈기갈기 찢어발길 수 있을 테니까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가다듬으면서요. 영훈아, 형이다. 이번 주말에 형이랑 낚시나 한번 갈까? 주말 아침.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동생을 태우고 교회에 한적한 낚시터로 향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영훈이는 오랜만에 나들이에 신이 났는지 연신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형님, 날씨 죽이네요. 민우 결혼식 끝나면 형수님이랑 셋이서 골프나 치러 가시죠. 제가 회원권 끊어드릴게. 녀석이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고막을 긁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쓴 그 학비, 네가 입은 그 양복, 다 내 피 같은 돈으로 만들어준 건데 이제 와서 적선하듯 선심 쓰는 꼴이라니. 나는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억지로 참으며 사람 좋은 형의 가면을 쓰고 허허 웃어주었습니다. 그래, 역시 내 동생밖에 없다. 의사 선생님 되더니 경 호강시켜주네. 내 입에서 나오는 칭찬이 이토록 역겨울 줄은 몰랐습니다. 낚시터에 도착해 나란히 앉아 찌를 드리웠습니다. 고요한 수면 위로 잠자리 몇 마리가 날아다니고 세상은 더없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 속은 용암이 끓어오르는 지옥이었습니다. 영훈이는 소주 한 잔을 들이키더니 기분이 좋아졌는지
또다시 민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형님, 솔직히 민우 녀석, 형님보다는 저를 더 닮지 않았습니까? 머리 좋은 것도 그렇고, 식성도 그렇고, 하하하. 농담이랍시고 던진 그 말이 내 이성의 끈을 툭 하고 끊을 뻔했습니다. 뻔뻔한 새끼. 30년 동안 날 속이면서 얼마나 속으로 비웃었을까. 지 새끼를 형 자식으로 키우게 만들고 형을 애리부 취급하면서 희열을 느꼈을까. 당장이라도 녀석의 멱살을 잡고 물속에 쳐박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나는 허벅지를 꼬집으며 참아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네가 똑똑하니까 민우도 널 닮아서 잘 컸나 보다. 다 네 덕이지. 내가 짐짓풀 죽은 목소리로 맞장구를 치자 영훈이는 우쭐해져서 줄담배를 피워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녀석이 다 피운 담배꽁초를 바닥에 비벼 끄고는 무심코 발로 툭 찼습니다. 기회였습니다. 나는 목이 마른 척하며 아이스박스에서 캔커피를 꺼내 건넸습니다. 영훈아, 커피 한잔 해라. 녀석이 커피를 마시느라 시선을 돌린 사이 나는 재빨리 바닥에 떨어진 담배꽁초를 주워 주머니 속 비닐 지퍼백에 넣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혹시라도 들킬까봐 등 뒤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다행히 영훈이는 지가 움직인다며 낚싯대를 채느라 내 행동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넣고 차갑게 식은 담배꽁초의 감촉을 확인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이 작은 꽁초 하나가 저 위선적인 의사놈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핵폭탄이 될 것입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때쯤 우리는 짐을 챙겨 일어났습니다. 형님, 오늘 즐거웠습니다. 종종 이렇게 나와요. 녀석이 내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그래, 즐거웠지. 그 웃음이 얼마나 갈지 두고 보자.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곤히 잠든 동생의 얼굴을 곁눈질로 바라보았습니다. 세상 모르고 자는 그 평온한 얼굴 위로 30년 전 내 아내와 뒹굴었을 더러운 욕망의 그림자가 겹쳐 보였습니다. 나는 엑셀을 밟으며 다짐했습니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은 대가 뼈저리게 치르게 해주겠다고. 집 앞에 도착해 녀석을 내려주고 돌아서는 길, 내 주머니 속에는 놈의 DNA가 담긴 지퍼백이 묵직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확인 사살만이 남았습니다. 일주일 후 두 번째 결과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봉투를 뜯는 내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니, 차라리 그렇기를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야 내가 저 인간들을 벌레 보듯 짓밟아버릴 명분이 생기니까. 결과지 속 숫자는 내 예상을 단 0.01%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검체 A영은 검체 B민우의 친자관계 성립 확률 99.9998%. 그 숫자를 보는 순간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텅 빈 서재에 내 공허한 웃음소리만 맴돌았습니다. 30년 전 내가 사우디 열사에서 모래바람과 싸울 때 놈은 내 안방에서
내 아내와 뒹굴며 이 아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아이에게 아빠 소리를 듣기 위해 평생을 바쳤고요. 기가 막힌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이 바로 나였습니다. 나는 결과지를 금고 깊숙이 처박아두고 양복을 차려입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전쟁입니다. 칼 대신 법전을, 총 대신 증거를 들이대야 하는 전쟁. 나는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 있는 이혼 소송으로 악명 높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가진 모든 걸 잃어도 좋으니 저 두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겠습니까? 내 사연을 들은 변호사는 결을 내두르더군요. 선생님,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닙니다. 친족상 도례를 악용한 사기극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법이라는 게 참 야속해서 30년 전의 일을 처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공소시효도 문제고. 변호사의 말이 길어질수록 내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법으로도 저들을 심판할 수 없다면 나는 어찌해야 합니까? 그때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민사소송과 친생부인 친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소송은 다릅니다. 지금이라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하면 호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돈, 명예. 순간 머릿속에 번개 같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내 동생 영훈이, 그놈은 대학병원 과장 자리에 목을 매는 놈입니다. 아네요. 그 여자는 사돈댁 재력에 묻어가며 사모님 소리 듣는 게 인생의 목표인 여자고요. 그리고 민우, 내 아들이라 믿었던 그 아이는 재벌가 사위가 되어 탄탄대로를 달릴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답은 나왔습니다. 저들이 가장 빛나는 순간,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바닥으로 처박아 버리는 것. 변호사님, 소송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는 변호사에게 챙겨야 할 서류 목록과 재산 가압류 절차에 대한 조언을 듣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니 눈부신 햇살이 내 얼굴을 때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캘린더를 확인했습니다. 민우의 결혼식까지 앞으로 딱 3주. 그날이 바로 저들의 제삿날이 될 것입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연기자가 되어야 합니다. 결혼식장 혼주석에 앉아 축배를 들 그 순간까지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아버지이자 경림의 가면을 쓰고 저들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덫은 놓였고 쥐새끼들은 제 발로 걸어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D-Day 2주 전, 나는 퇴근길에 백화점에 들러 아내가 평소 노래를 부르던 명품 가방 하나를 샀습니다. 수백만 원이 넘는 가격표를 보면서도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이건 일종의 장례식 조의금을 미리 주는 셈이었으니까요. 집에 들어서서 가방을 툭 던져주자 아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웬일이야, 당신이? 뛸듯이 기뻐하며 가방을 품에 안는 아내를 보며 나는 생애 최고의 연기를 펼쳤습니다. 이제 민우도 장가 보내고 우리 둘만 남는데 당신한테 더 잘해야지. 그동안 고생 많았어. 그리고 나는 짐짓뜸을 들이며 아내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결혼식 끝나면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 명의 민우 앞으로 돌려줄까 해. 어차피나 죽으면 다 자식 놈 건데 증여세 아끼게 미리 주는 게 낫지 않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의 입가에 경련이 일 정도로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마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겠지요. 늙은 남편 구워 삶아 재산까지 챙겼으니 이제 자기 아들과 동생이 떵떵거리며 살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보, 정말 잘 생각했어. 당신 진짜 최고야. 아내가 내 목을 끌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데 그 가증스러운 입술을 물어뜯고 싶은 걸 참느라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음 날 나는 동생 영훈이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훈아, 결혼식 때 내가 민우한테 줄 깜짝 선물이 있어서 그러는데 네가 좀 도와줘야겠다. 동생은 의심 없이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형님, 뭔데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거면 뭐든 해야죠. 나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우 성장 과정이라 우리 가족 추억이 담긴 영상 편지를 하나 만들고 싶다. 네가 가진 옛날 사진이나 비디오 테이프 있는 거 보내줘라. 식장에서 하객들한테 보여주면 다들 감동하지 않겠냐? 영훈이는 형님, 센스 있으시네. 형수님이랑 제가 찍어둔 사진 몽땅 보내드릴게요. 라며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바보 같은 놈. 지 손으로 지 목을 조를 밧줄을 건네주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며칠 뒤 놈이 보내온 사진 파일들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30년 전 아내와 영훈이가 단둘이 찍은 사진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그저 친한 형수와 지동생 같겠지만 진실을 알고 보는 내 눈에는 역겨운 불륜의 증거들로만 보였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끈적한 눈빛과 은근슬쩍 닿아있는 어깨, 나는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바탕화면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전문 영상 편집 스튜디오를 예약했습니다. 사장님, 결혼식 영상 제작하시죠? 아주 특별한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영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편집실의 어두운 조명 아래서 나는 편집 기사에게 USB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두 사람이 주고받은 아내가 잠든 사이 몰래 캡처해서 찍어둔, 그리고 영훈이가 보내준 저 가증스러운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정말 결혼식장에서 트신다고요? 내용을 확인한 편집 기사가 경악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습니다. 나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음악은 아주 웅장하고 비장한 걸로 깔아주십시오. 제목은 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바칩니다로 해주시고요. 결혼식 하루 전날 밤이었습니다. 민우가 신혼여행 가방을 챙기러 잠시 집에 들렀습니다. 내일이면 턱시도를 입고 새 신랑이 될 녀석의 얼굴에는 설렘과 긴장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현관에 들어서는 녀석의 목소리가 유난히 밝았습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마치 사형 선고를 앞둔 판사처럼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30년입니다. 저 녀석이 갓난쟁이 때 내 품에서 동기저귀를 갈아주던 순간부터
초등학교 입학식 날 내 손을 꼭 잡던 고사리 같은 손. 사춘기 때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내 속을 뒤집어 놓던 날들까지 내 인생의 모든 희로애락에는 항상 민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일이면 그 모든 기억을 내 손으로 지워야 합니다. 아버지, 어디 편찮으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신데. 민우가 다가와 내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길이, 그 체온이 너무나 익숙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이 아이는 무슨 죄가 있을까요? 엄마와 삼촌이 저지른 더러운 짓 때문에 태어난 생명일 뿐 지난 30년간 나를 아버지라 믿고 따랐던 건 진심이었을 텐데 녀석의 손을 쳐내야 하는데 차마 그러지 못하고 가만히 그 손길을 느끼고 있는 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과일을 깎아오던 아내가 호들갑을 떨며 기어들었습니다. 여보, 민우 효자네 효자야. 당신은 좋겠어. 이렇게 든든한 아들 둬서 내일 식장 들어가면 사람들 다 부러워할 거야. 영훈 도련님도 일찍 와서 도와준다더라. 아내의 입에서 영훈 도련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잠시나마 흔들렸던 내 마음은 다시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래, 민우는 죄가 없을지 몰라도 너희 둘은 용서할 수가 없다. 내가 여기서 멈춘다면 나는 평생 기만당한 바보 천치로 살다 죽을 것이다. 나는 민우의 손을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내 어깨에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녀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민우야, 너는 아버지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를 이해해 줄 수 있겠니? 뜬금없는 질문에 민우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이내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에이, 아버지가 무슨 선택을 하시든 다 저 잘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당연히 믿죠? 왜요? 뭐 숨겨둔 빚이라도 있으세요? 제가 다 갚아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해맑은 녀석의 대답이 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래, 빚이 있지. 네 엄마와 네 생부가 나에게 진 갚아도 못 갚을 끔찍한 빚이 있지.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맙다. 내일 씩씩하게 잘해라. 민우가 돌아가고 텅 빈 거실에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내일 입을 본주 예복을 꺼내어 어루만졌습니다. 잘 다려진 양목, 하얀 와이셔츠. 내일 나는 이 옷을 입고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불행한 남자가 되겠지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심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강남의 최고급 호텔 웨딩홀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가 눈이 부시게 반짝이고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나는 혼주석 입구에 서서 몰려드는 하객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축하합니다. 아드님이 아주 훤칠하네요. 자식 농사 기막히게 잘 지으셨어? 쏟아지는 덕담들이 내 귀에는 마치 조롱처럼 들려왔습니다. 내 손을 잡는 사람들의 미소가 비릿하게 느껴져 속이 울렁거렸지만 나는 입꼬리에 경련이 날 정도로 억지 미소를 지으며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를 연발했습니다.
내 옆에 선 아내는 고운 옥색 한복을 차려입고 화장이란 화장은 다 한 채 마치 여왕이라도 됐냐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었습니다. 사돈댁 식구들이 도착하자 아내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은 목소리로 호들갑을 떨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사부인, 오늘 너무 고우세요. 우리 며느리가 엄마 닮아서 그렇게 예쁜가 봐요. 저 가식적인 입놀림, 30년 동안 나를 속여온 그 연기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동생 영훈이가 다가왔습니다. 최고급 맞춤 정장에 행거치프까지 꽂고 머리에는 포마드를 잔뜩 바른 꼴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놈은 내게 다가와 허리를 굽히며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형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오늘 형님이 제일 멋지십니다. 그러고는 자연스럽게 아내 옆으로 가서 서더군요. 형수님, 한복이 정말 잘 어울리세요. 새 색시 같으세요. 놈의 칭찬에 아내는 수줍은 척 부채로 입을 가리며 눈웃음을 쳤습니다. 남들 눈에는 시동생과 형수의 훈훈한 모습이었겠지만 내 눈에는 짝짓기를 앞둔 짐승들처럼 보였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신랑 대기실에서 나온 민우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영훈이는 민우의 넥타이를 직접 고쳐 매주며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긴장하지 마. 남자가 배포가 있어야지. 오늘 너가 주인공이야. 마치 친아버지가 아들을 챙기듯 다정한 그 모습. 민우 역시 나보다 영훈이를 더 편하게 대하며 삼촌 고마워요. 삼촌이 있어서 든든해요. 웃어 보이더군요. 그 셋이 나란히 서서 하객들을 맞이하는 풍경. 그게 바로 그들이 숨겨왔던 진짜 가족의 완성이었습니다. 나는 그 완벽한 그림에서 철저히 배제된 돈 대주는 물주의자 껍데기에 불과했으니까요. 나는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 예식장 진행 스태프에게 다가갔습니다. 미리 섭외해둔 음향 담당자가 나를 보고 눈짓을 보냈습니다. 아버님, 전달 주신 영상 파일, 시운전 다 끝났습니다. 화질, 음향, 완벽합니다. 예정대로 2부 순서 시작하자마자 틀면 되죠? 담당자의 어깨를 꽉 쥐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아, 네. 실수하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이 걸린 영상이에요. 담당자는 비장한 내 표정에 놀란 듯 침을 꿀꺽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혼주석으로 돌아가는 길, 아내와 영훈이가 귓속말을 나누며 기득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웃어라. 마음껏 웃어둬라. 지금 그 웃음이 너희들 인생의 마지막 웃음이 될 테니까 식장 안으로 들어오라는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드디어 막이 오릅니다. 나의 처절한 복수극이자 너희들의 파멸을 알리는 서막이 사회자의 우렁찬 개식 선언과 함께 웅장한 오케스트라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신랑 입장 하는 외침에 맞춰 민우가 위풍당당하게 버진 로드를 걸어 들어왔습니다. 하객들의 환호와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놈은 긴장한 기색 없이 손을 흔들며 여유를 부리더군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내 동생 영훈이의 얼굴을 훔쳐보았습니다. 녀석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마치 자기가 키운 자식을 떠나보내느냐 감격에 겨워하고 있었습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남들 눈에는 영락없는 조카 바보 삼촌이겠지만 내 눈에는
자기 핏줄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는 걸 지켜보는 생부의 비틀린 부성애로밖에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이어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들어오고 주례사가 이어졌습니다. 머리가 희끗한 주례 선생님은 마이크를 잡고 근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서로를 믿고 신뢰하며 정직하게 사랑하겠습니까? 신뢰, 정직, 그 단어들이 내 고막을 때릴 때마다 나는 옆에 앉은 아내를 노려보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당신은 30년 전 나와 맹세했던 그 서약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내 동생과 뒹굴었지. 지금 저 단상 위에 선 당신 아들에게 그 더러운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뻔뻔하게 혼주석에 앉아 눈물을 훔치고 있나.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라 나는 생수병을 집어들어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결혼식의 하이라이트, 양가 부모님께 인사하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우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민우가 내 앞에 서서 근절을 올리기 위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내 발밑에 머리를 조아리는 녀석의 등을 내려다보는데 순간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저 등판을 내 손으로 씻겨주며 키웠는데 저 놈이 처음 걸음마를 뗄 때 내가 얼마나 환호했는데. 하지만 이제 내 앞에 엎드려 있는 건 내 아들이 아니라 내 인생을 도둑질한 동생의 아들일 뿐입니다. 녀석이 저를 마치고 일어나 내 손을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아버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효도할게요. 그 순간 나는 녀석의 손을 부리치고 뺨이라도 올려붙이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느라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대신 나는 녀석의 손을 아주 꽉 움켜쥐었습니다.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민우가 아픈지 움찔했지만 나는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 효도해야지. 반드시 내가 받은 것보다 더 크게 갚아야 한다. 내 말에 담긴 서늘한 살기를 눈치채지 못한 민우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가 다가와 민우를 안아주며 우리 아들, 고생했어. 사랑해. 라고 속삭이더군요. 두 모자가 부둥켜 안고 눈물 흘리는 꼴이라니. 아름다운 모성애. 아니요. 그건 공범자들의 승리 세리머니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족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사진사의 외침에 우리는 단상으로 나갔습니다. 나와 아내, 민우와 며느리, 그리고 친척 대표로 영훈이가 내 바로 옆에 섰습니다. 자, 웃으세요. 아버님, 표정이 너무 굳으셨어요. 활짝 웃으세요. 사진사의 타박에 나는 입꼬리를 억지로 비틀어 올렸습니다. 찰칵, 찰칵.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내 영혼은 하얗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래, 찍어라. 이 사진이 너희들의 가장 화려했던 순간의 영정사진이 될 테니까. 나는 카메라 렌즈를 노려보며 속으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일부 행사가 끝났습니다. 곧 피로 연장이 열리고 내가 준비한 2부 행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2부 피로연이 시작된 연회장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하객들은 고급 코스 요리를 즐기며 와인잔을 부딪혔고 테이블마다 웃음꽃이 만발했습니다. 아내는 사돈댁 식구들과 어울려 샴페인을 마시며 특유의 교양 있는 척하는 웃음을 흘리고 있었고 영훈이는 병원 동료들에게 둘러싸여
마치 자기가 오늘 혼주라도 된 양 거들먹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과장님. 동생분이 형님보다 낫네요. 조카 결혼식까지 이렇게 신경 쓰시고. 누군가 던진 아부성 발언에 영훈이는 형님이 워낙 바쁘셔서 제가 좀 거들었지요. 민우가 저를 아빠처럼 따르기도 하고요. 라며 뻔뻔하게 받아쳤습니다. 나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그 역겨운 풍경을 지켜보며 냉수만 들이켰습니다. 입안이 바짝바짝 말라왔지만 정신은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했습니다. 지금 저들이 마시는 저 달콤한 와인이 잠시 후면 쓰디쓴 독배가 될 것임을 저들은 꿈에도 모르고 있겠지요. 스테이크를 썰어 입에 넣는 아내의 입술이 붉게 번들거렸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둬라. 그게 니야.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그리고 내 아내로서 누리는 마지막 만찬이 될 테니까. 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랑의 아버님께서 하객 여러분과 가족들을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사회자의 멘트와 함께 스포트라이트가 나를 비췄습니다. 쏟아지는 박수 소리. 아내와 영훈이는 내가 이벤트를 준비했다는 말에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지난 30년의 호구 같았던 세월이 발밑에서 부서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자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나를 향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신 하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최대한 중후하고 인자한 목소리로 을댔습니다. 시선은 정확히 아내와 동생이 앉은 헤드 테이블을 향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 아들 민우의 새 출발을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지난 30년간 우리 가족을 지탱해온 진실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진실한 사랑이라는 단어에 아내는 감동한 듯 입을 틀어막았고 영훈이는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착각도 유분수지. 나는 피식 새어나오는 웃음을 삼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해외 건설 현장에서 모래바람을 맞으며 일할 때 한국에서 제 빈자리를 채워준 고마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아내, 그리고 친동생처럼, 아니 어쩌면 친아빠보다 더 민우를 아껴준 제 동생 영훈이 사람들이 와 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영훈이는 으쓱하며 손을 들어 답례했습니다. 멍청한 놈.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말로는 다 전할 수 없는 그 지난 핏줄의 역사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제가 밤을 새워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부디 즐겁게 봐주십시오. 내 신호와 함께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 뒤 대형 스크린이 서서히 내려왔습니다. 웅장하면서도 어딘가 비장한 배경음악이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는 아내와 영훈이의 얼굴을 두러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이제 곧 너희들의 가면이 벗겨질 시간이다. 팝콘이라도 준비하고 싶을 만큼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스크린에는 웅장한 음악과 함께 민우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파노라마처럼 흘러갔습니다. 하객들은 아이고 귀여워 아빠 닮았었구나.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내는 냅킨으로 눈가를 훔치는 척하며 감동한 연기를 이어갔고 영훈이도 흐뭇한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딱 1분 만에 깨졌습니다. 음악이 갑자기 뚝 끊기더니 지지직 하는 소음과 함께 화면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화면에는 30년 전 아내와 영훈이가 단둘이 술을 마시며 서로에게 기대 있는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하객들이 저게 뭐지? 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할 때쯤 화면 중앙에 커다란 자막이 떴습니다. 30년 전 형이 사우디에서 피땀 흘릴 때 두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내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영훈이는 들고 있던 와인 잔을 떨어뜨렸고 쨍그랑하는 파열음이 정적을 깼습니다. 하지만 이건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이어서 화면 가득히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등장했습니다. 빨간색 굵은 선이 그어진 부분들이 클로즈업되어 하객들의 눈앞에 들이밀어졌습니다. 나와 내 아들 민우, 친자 관계 성립 안 됨, 불일치. 내 동생 영훈과 내 아들 민우, 친자 관계 성립 99.9998% 일치. 순간 식장 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지 못해 입을 벌린 채 스크린과 혼주석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3초 뒤 식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으아! 비명 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신부 측 어머니의 사돈이었습니다. 사돈 어른은 뒷목을 잡고 그 자리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셨고 신부는 털썩 주저앉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꺼버려! 저거 당장 안 꺼! 아내가 미친 여자처럼 소리를 지르며 스크린을 향해 냅킨을 집어 던졌습니다. 영훈이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어쩔 줄 모르고 어둥대다 방송실 쪽으로 뛰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화면에는 내가 편집실에서 특별히 부탁해 넣은 마지막 문구가 붉은 피처럼 흘러내리고 있었으니까요. 내 동생이 낳은 아들을 내 아들로 키운 30년 축하한다 영훈아. 오늘 네 아들 장가가는 날이다. 나는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식장이 떠나갈 듯한 소란 속에서도 내 목소리는 차분하고 냉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게 바로 저들이 숨겨온 더러운 진실입니다. 저는 오늘부로 이 역겨운 쇼를 끝내려 합니다. 민우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스크린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영훈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삼촌!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민우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훈이는 다가오는 민우를 피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야. 민우야, 오해야. 형님이 미쳤어. 저거 다 조작이야. 놈의 비겁한 변명에 하객석에서는 야유와 욕설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런 천하의 짐승만도 못한 놈! 어떻게 형한테 저럴 수가 있어! 여기저기서 겁이 날아들고 사돈댁 친척들이 고함을 지르며 단상으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난장판이 된 결혼식장. 그 한가운데서 나는 유일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30년 묵은 채증이 일순간에 쓸려 내려가는 듯한 짜릿하고도 서글픈 쾌감이었습니다. 나는 아수라장이 된 식장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형님, 형님! 하고 부르는 영훈이의 비명 섞인 목소리와 사돈 어른, 정신 차리세요. 하는 고함이 들려왔지만 내 귀에는 그저 파리떼가 윙윙거리는 소리처럼 하찮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호텔 회전문을 나서니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을 짓누르던 납덩이가 사라진 듯한 해방감이었습니다. 나는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아내, 영훈이, 그리고 민우. 나는 가차없이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아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얼마 만의 고요함인가. 조금 전까지 그 난리를 치고 왔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집안은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현관문 도어락이 거칠게 눌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머리가 산발이 된 아내가 씩씩거리며 들이닥쳤습니다. 화장이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은 마치 귀신 같았습니다. 그녀는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로 뛰어들어와 내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당신 미쳤어? 노망 났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아들 인생을 망쳐? 당신이 사람이야? 악마야! 악마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나는 아내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아내는 소파에 나뒹굴면서도 악에 받쳐 소리 질렀습니다. 민우가 무슨 죄야? 어른들 일이면 우리끼리 해결해야지. 왜 결혼식을 초상집으로 만드냐고? 나는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대꾸했습니다. 네 아들. 그래, 영훈이 아들 말이지. 그놈 인생 망친 건 내가 아니야. 30년 전 시동생이랑 붙어먹은 너랑 경수랑 놀아난 네 도련님이 망친 거지. 아내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실수였어. 딱 한 번 실수였다고. 그리고 30년 동안 당신 아들로 키웠잖아. 정이라는 건 없어? 어떻게 키운 자식한테 칼을 꽂아? 뻔뻔함의 극치를 달리는 그 입을 보며 나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실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말해주더군. 99.99%라오. 그건 실수가 아니라 과학이고 팩트야. 그리고 뭐 정이라고? 내가 쏟은 돈과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너희들을 그냥 둘 순 없지. 아내는 분이 안 풀리는지 씩씩거리다가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표독스러운 눈으로 나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래, 다 좋아. 이혼해. 대신 이 자료 내놔. 그리고 엊그제 당신이 민우 앞으로 돌려준다고 했던 이 아파트. 그거 약속 지켜. 증여 계약서 쓴 거나 다름없으니까 법적으로 따지면 내 아들 거야. 끝까지 돈 타령. 아들의 인생이 박살난 마당에도 재산부터 챙기려는 저 탐욕스러움에 혀가 내둘러졌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가서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민우 주려고 했던 증여 계약서. 아내의 눈이 번들거렸습니다. 그래, 그거 일이래. 아내가 손을 뻗었지만 나는 그 앞에서 보란 듯이 서류를 쫙쫙 찢어버렸습니다.
종이 조각이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어쩌지? 아직 법무사한테 넘기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말이야. 내가 이 집이랑 건물 이미 다 처분했다는 거야. 뭐? 처분? 아내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나는 바닥에 흩어진 종이 조각을 밟으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너한테 준 그 명품 가방, 그거 짝퉁이야. 그리고 내 전 재산, 이미 현금으로 바꿔서 다른 데로 옮겨놨어. 너희들이 가져갈 건 이제 이 집에 있는 먼지 한 톨도 없어. 빈털터리로 쫓겨날 준비나 해. 아내가 바닥에 주저앉아 악을 쓰고 있을 때 열린 현관문으로 영훈이와 민우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영훈이는 넥타이가 돌아가고 옷이 찢겨나간 꼴이 영락없는 폐잔병이었고, 민우는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영훈이는 나를 보자마자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어왔습니다. 형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녀석은 내 바짓단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형님! 저 병원에서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원장님이 당장 사표 쓰라고 난리예요. 제발 형님이 가서 오해라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 아닙니까? 형제. 그 입에서 형제라는 단어가 나오자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아무 말 없이 녀석을 내려다보자 급해진 영훈이는 화살을 옆에 있는 아내에게 돌렸습니다. 사실 다 형수님이 꼬드긴 겁니다. 저는 그때 어려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형수님이 외롭다고, 형님은 사막에 가서 연락도 안 된다고 저를 유혹해서. 뭐야? 이 미친놈이! 아내가 벌떡 일어나 영훈이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이가 술 처먹고 내 방에 들어왔잖아. 형 없어서 무섭지 않냐고 수작 부린 게 누군데? 이제 와서 나한테 뒤집어 씌워? 두 남녀는 서로 멱살을 잡고 바닥을 뒹굴며 쌍욕을 퍼부어댔습니다. 내가 내 인생 망쳤어. 너 때문에 우리 민우 앞길 다 막혔어. 30년 전 불륜을 저지른 두 연놈이 늙어서 서로를 물어뜯는 꼴이라니,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지옥도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때 구석에 서 있던 민우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만 좀 해! 쪽팔리지도 않아! 민우의 외침에 두 사람은 동작을 멈추고 헐떡거렸습니다. 민우는 충혈된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아니, 아저씨! 다 좋아요! 엄마랑 삼촌이 쓰레기인 건 알겠는데 저는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30년 동안 아버지 아들로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남남이라뇨! 저 파혼당하게 생겼어요! 장인어른이 당장 위자료 청구하겠대요! 저 좀 도와주세요! 네? 녀석은 무릎을 꿇고 내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 콧물을 흘리며 비는 모습이 불쌍해 보일 법도 했지만 내 눈에는 그저 내 재산과 배경을 잃기 싫어 발버둥 치는 또 하나의 속물로 보였습니다. 녀석의 눈빛에는 나에 대한 그리움보다는 사라질 유산에 대한 공포가 더 크게 서려 있었으니까요. 나는 차갑게 녀석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민우야, 번지수가 틀렸다. 도와달라는 말은 나한테 할 게 아니라 저기 뒹굴고 있는 내 진짜 아버지한테 해야지.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돈 좀 있으실 거다. 내 말에 영훈이는 사색이 되어 손사래를 쳤습니다. 형님, 저 빚쟁이입니다.
병원 개원하려고 끌어다 쓴 사채가 얼마인데 형님이 안 도와주시면 저 진짜 한강 가야 해요. 아, 그렇군요. 엘리트 의사 동생이 떵떵거릴 수 있었던 것도 결국 내 뒷바라지 덕분이었는데 주제 파악 못하고 흥청망청 쓰다가 빚더미에 앉은 모양입니다. 나는 소파 깊숙이 몸을 기대며 이 끔찍하고도 통쾌한 쇼를 감상했습니다. 다들 잘 들어라.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옷이라도 하나 들고 나가는 놈은 절도죄로 신고할 테니 몸만 나가라. 그리고 내일 변호사 통해서 친생부인 소송 소장 날아갈 거다.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함께니까 셋이서 머리 맞대고 빚 갚을 국리나 해. 세 사람을 내쫓고 현관문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띠리리 하고 잠기는 기계음이 그렇게 경쾌하게 들릴 수가 없더군요. 밖에서는 한참 동안 문을 두드리고 배를 눌러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지만 경비실에 인터폰을 넣어 잡상인들이 와서 행패를 부리니 조치 좀 취해달라고 하니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드디어 내 집에 완벽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오롯이 나 혼자만의 공간. 거실 한가운데 대자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허전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슴 속 꽉 막혀있던 댐이 터진 듯 시원하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은행과 카드사에 전화를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쥐어줬던 생활비 카드, 민우 녀석이 쓰던 가족 카드, 심지어 혹시 몰라 영훈이 보증을 서줬던 대출건까지 싹 다 지급 정지와 회수 신청을 했습니다. 상담원이 고객님 가족 카드를 정지하시면 배우자분이 사용을 못하실 텐데요. 라고 되묻더군요. 나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배우자가 아니라서요. 그리고 도둑들이라 그렇습니다. 오후가 되자 내 휴대폰 차단 목록에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영은, 민우 세 사람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 알림이 수백 통씩 쌓여갔습니다. 보나 마나 뻔하겠지요. 어젯밤 찜질방이나 모텔이라도 가서 자였는데 카드가 긁히지 않으니 당황했을 테고 아침에 편의점 가서 컵라면이라도 사 먹으려는데 거래 정지가 뜨니 환장했을 겁니다. 평생 내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돈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았던 인간들이 난생 처음으로 돈 없는 서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생각을 하니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렀습니다. 저녁에는 혼자 식탁에 앉아 소주 한 병과 김치찌개를 놓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궁상맞게 그게 뭐냐며 잔소리했을 아내도 아빠 냄새나요 하며 코를 막던 아들도 없었습니다. 찌개에 국물 한 숟가락을 떠넣고 소주를 털어 넣는데 그 맛이 어찌나 달던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알싸한 액체가 내 오장육부를 위로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 맛이더라. 이게 바로 내 인생의 맛이다. 문득 거실 장식장에 놓인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내 사람, 가위로 내 모습만 오려내고 나머지는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사진 속의 나는 참 바보같이 웃고 있더군요. 하지만 이제 그 바보는 죽었습니다. 이 텅 빈 집에서 나는 비로소 진짜 내 인생을 다시 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 법적인 마무리가 남아 있습니다. 놈들을 완전히 짓밟아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확인 사살 과정이 말입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찬 바람이 부는 초겨울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미뤄왔던 등산도 다니고 낚시도 다니며 제2의 인생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는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친생부인 소송은 싱겁게 끝났고 위자료 청구 소송과 사기죄 고소건이 진행 중인데 승소는 따놓은 당상이라 변호사에게 일임해둔 상태입니다. 얼마 전 영훈이가 일하던 병원 근처에 사는 지인을 통해 녀석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골이 아주 가관이라더군요. 결혼식장에서의 그 난리통이 소문나는 바람에 병원 이미지 실추로 해고당한 건 물론이고 빚쟁이들이 병원 로비까지 찾아와 들어눕는 통에 아주 개망신을 당하고 쫓겨났답니다. 지금은 지방의 어느 허름한 요양병원에 페이 닥터로 취직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월급에 대반이 압류당하고 있어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신세라고 합니다. 의사 가운 입고 목에 힘주던 놈이 이제는 빚쟁이들 피해 다니느라 쥐새끼 꼴이 된 거죠. 금지호 기업 키운 남의 아들 민우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사돈댁 아니 파혼한 전 처가댁에서 혼인빙자 간음 및 사기 혐의로 소송을 걸어와 합의금 마련하느라 등골이 빠지고 있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 녀석이 지금 공사판에서 벽돌을 나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공사판 일은 험하다며 말릴 때는 콧방귀도 안 뀌더니 결국 제 생부가 싼 똥 치우느라 지가 그토록 무시하던 노가다 판으로 굴러떨어진 겁니다. 참으로 얄궂은 운명의 장난 아닙니까? 그리고 아내, 아니 그 여자 며칠 전 법원 조정 기일에 출석하러 갔다가 우연히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백화점 명품관을 제 집 드나들듯 하던 여자가 10년은 좋게 늙어버린 할머니 몰골을 하고 있더군요. 염색할 돈이 없는지 희끗희끗한 머리를 대충 묶고 싸구려 잠바를 걸친 채 구부정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 일을 한다던가 청소 일을 한다던가 아무튼 험한 일을 시작한 모양인데 고운 손 다 터지고 관절마다 파스를 덕지덕지 붙인 꼴이 참 볼만했습니다. 나를 보자마자 그 여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내 옆에 서 있는 건장한 변호사를 보고는 지레 겁을 먹고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여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못 들은 척 그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때는 내 목숨보다 사랑했던 여자였지만 지금 내게 그녀는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보다 못한 존재일 뿐입니다. 법원 문을 나서며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내리쬐는 햇살이 눈부시게 따뜻했습니다. 사필기정.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는 옛말 틀린 거 하나 없습니다. 드디어 선고 공판일, 판사님의 주문이 법정 안에 엄숙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금 5천만 원을 지급하라. 또한 친생자 관계에 부존재를 확인한다. 탕. 반사봉이 3번 내리쳐지는 소리가 내 귀에는 그 어떤 오케스트라 연주보다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승소였습니다. 물론 빈털터리가 된 그들에게서 돈을 받아낼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그리고 세상의 정의가 내 손을 들어주었다는 사실, 내가 피해자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피고석에 앉아있던 아내와 영훈이를 보았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는 아내, 넋이 나간 표정으로 허공만 응시하는 영훈이, 한때는 가족이라 믿었고 내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람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내 주민등록등본에서도 내 마음속에서도 완벽하게 삭제된 남일 뿐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마지막 눈길조차 주지 않고 뒤돌아 법정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여보! 형님! 하는 애원 소리가 들려왔지만 내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 길로 나는 부동산에 들러 살던 아파트를 내놨습니다. 놈들의 흔적이 묻어있는 그 공간에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았거든요. 며칠 뒤 짐을 정리하다가 베란다 창고 구석에서 낡은 낚싯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젊은 시절 먹고 살기 바빠 먼지가 쌓이도록 방치해 두었던 내 유일한 취미 생활. 나는 낚싯대를 닦으며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남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살겠노라고. 집을 판 돈으로 조그만 오피스텔을 하나 얻고 남은 돈으로는 평소 꿈꾸던 중고 캠핑카를 한 대 샀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거니 부릉 하는 엔진 소리가 내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조수석에는 이제 아내의 해신 낚시 가방을 싣고 뒷좌석에는 자식 대신 내가 좋아하는 트로트 테이프를 가득 실었습니다. 목적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뜨면 동해로, 비가 오면 남해로, 바퀴가 굴러가는 곳이 곧 내 집이고 내 정원입니다. 어제는 강원도의 한 낚시터에서 나와 비슷한 처지의 김씨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도 자식들에게 재산 다 털리고 황혼이혼을 당해 마음 둘 곳 없어 나왔다더군요. 우리는 소주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밤새도록 인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핏줄, 가족, 그런 거 다 부질없더군요. 마음 통하고 서로 위로가 되면 그게 진짜 벗이고 가족이지요. 30년 동안 가짜 가족에게 속아 살았지만 늙음하게라도 이렇게 진짜 자유와 사람 냄새를 맡을 수 있게 되었으니 내 인생 이만하면 해피엔딩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는 동해 바다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캠핑카를 세우고 붉게 타오르는 일출을 바라보며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거짓 속에 갇혀 살았다는 사실이 때로는 억울해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내 청춘 돌려내라고 소리치고 싶기도 했지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냈기에 지금의 이 자유가 더 값지게 느껴지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들 하지만 저는 가짜 천국보다는 진실된 광야가 100배 1000배 낫다고 자부합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 특히 평생 가족을 위해 본인의 이름 석자는 있고 누구의 아빠, 누구의 엄마로만 살아오신 우리 실버세대 여러분께 감히 한 말씀 올립니다. 가족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가족이 나를 존중하지 않고 나의 희생을 당연한 권리로만 여긴다면 과감하게 그 짐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자식 농사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나 자신의 농사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세상도 아름답게 보이고 내 마음이 편해야 남은 인생도 웃으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구의 남편도 누구의 아버지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낚시를 좋아하고 트로트를 흥얼거리며 맛있는 회 한 점에 소주 한 잔을 즐길 줄 아는 자유인 박태수입니다. 제 복수는 그들을 파멸시킨 것으로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없는 곳에서 그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제 남은 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우아한 복수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배우자의 배신이나 자식의 무심함 때문에 남몰래 눈물 짓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용기를 내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우리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는 지기 직전의 노을이 가장 붉고 아름답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파란만장한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디 여러분의 가정에는 진실과 사랑만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가장 행복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버세대의 기로애락을 함께 나누는 노필터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